이게 뭐야? 개인정보보호법 퀴즈 대회? 이걸 누가 지원해? 아니, 이거 내가 장바구니에 넣어두고 몇 개월째 고민만 하고 있는 그 태블릿 PC잖아. 참가 신청은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건가? 이건가? 한 대리님, 뭐 하세요? 김 대리님, 이거 아세요? 개인정보보호법 퀴즈 대회. 상품이 무려 최신형 태블릿 PC예요. 아, 그거요? 알고 있죠. 오늘 3시까지 마감이라고 하던데. 5분 남았네. 이거 신청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세요? 그거 2인 1조로 신청하는 거예요. 이런, 지금 당장 어디서 한 명을 구하냐고. 내 최신형 태블릿 PC. 대리님, 그럼 저랑 같이 나가실래요? 정말요? 김대리, 역시 김대리뿐이에요. 내 평생의 은인. 김대리님, 아까는 정말 고마웠어요. 그 태블릿 PC를 장바구니에 넣어두고 살까 말까 몇 달째 고민만 하고 있었거든요. 실은 저도 그 태블릿 PC를 마음에 두고 있었거든요. 그건 그렇고 퀴즈 대회 준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개인정보보호법증 그냥 다 외워버리죠 뭐. 아휴, 그걸 무슨 수로 다 외워요. 퀴즈 대회 일정이 촉박하니 각자 반반씩 나눠서 공부하고 핵심 내용에 대해 서로 알려주는 것은 어때요? 와, 그거 좋은 생각인데요. 그럼 장소는 어디로 할까요? 요 앞 카페에서 할까요? 그러지 말고 각자 집에서 준비한 다음 영상회의로 해요. 좋아요. 그럼 기간이 촉박하니 이번 주말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해요. 네, 개인정보보호법의 앞부분은 대리님이 준비하고 뒷부분은 제가 준비하는 것으로 할게요. 네, 완벽하게 준비하겠습니다. 김대리님, 저 보이세요? 네, 잘 보여요. 퀴즈 대회 준비는 많이 하셨어요? 법이라서 다 외우면 될 거로 생각했는데 대리님이 말한 것처럼 그게 쉬운 일이 아니네요. 그거 봐요. 그렇다니까요. 그럼 대리님이 준비한 내용을 먼저 들어볼까요? 그러면 이제부터 시작할게요. 이제 시작하려나 봐요. 과연 한대리와 김대리는 첫 시간을 어떻게 준비했을까요? 그럼 이제부터 두 사람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어떻게 파헤치는지 살짝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도 개인정보보호법의 개념 및 내용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에 대해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준비가 되셨나요? 그럼 두 대리님들 화이팅! 저는 가장 먼저 개인정보보호법의 목적에 대해 조사해봤어요. 개인정보보호법의 목적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 알 권리, 신체 활동의 자유 등은 물론 인격권과 재산권, 그리고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 등을 보호하는 법인 것이죠. 특히 중요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는 개인의 자유뿐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다른 기본권 등과의 균형 잡힌 적용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대리님, 개인정보보호법의 목적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것이라는 것은 이해했는데요. 이 법의 보호 대상인 개인정보란 정확히 어떤 개념인가요? 핵심을 찌르는 질문. 그렇다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는 것이 인지상정. 개인정보보호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제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개인정보란 말 그대로 단체나 법인에 관한 정보가 아니라 개인에 관한 정보를 의미해요. 예를 들어 단체나 법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매출액, 사업자 등록번호 등과 같은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지만 거기에 소속된 임직원의 이름, 직책, 직급, 주소, 전화번호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하죠. 그리고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개인정보라고 합니다. 즉, 개인정보란 자연인에 관한 정보이므로 사물에 대한 정보, 영업비밀 등은 개인정보가 아니죠. 또한 사망자의 정보 역시 개인정보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또한 개인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사 해당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음의 예시처럼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되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면 개인정보에 해당하죠. 심지어 가명 처리하여 별도로 보관해둔 추가 정보를 통해서만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더라도 이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그리고 개인정보는 형식이나 내용을 따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영상 등으로 되어 있는 전자정보도 개인을 알아볼 수 있으면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수기정보까지도 개인정보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정보의 내용이 반드시 객관적 사실이나 공인된 정보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주관적 평가나 평판, 심지어 허위, 부정확한 정보도 개인정보로 보호를 받습니다. 끝으로 개인정보라고 해서 모두 비밀이거나 비공개 정보인 것은 아닙니다. 언론이나 인터넷 등에 공개되어 누구나 찾아볼 수 있더라도 이러한 정보 역시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아, 인터넷 등에 공개되어 있는 개인정보도 개인정보로 보호하는 줄은 정말 몰랐네요. 그렇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정보는 매우 많을 것 같은데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나요? 네, 제가 알려드릴게요. 개인정보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개인정보를 크게 구분하자면 법률상 취급과 식별의 정도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데 우선 법률상 취급에 따른 구분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일반 개인정보는 성명, 주소, 연락처 등 개인의 신상을 포함하여 학력, 경력, 재산 등 객관적인 정보 외에도 평판이나 기호 등 주관적인 정보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민감 정보로 사상, 신념, 노동조합이나 정당의 가입 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외에도 유전 정보, 범죄 경력 자료, 바이오 인증 정보, 인종, 민족에 관한 정보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는 고유식별 정보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 등록번호가 이에 해당합니다. 네 번째는 개인 영상 정보인데 CCTV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에 의해서 촬영된 개인에 관한 영상 정보를 의미합니다. 다섯 번째는 개인 위치 정보인데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해당 위치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경우 개인정보로 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의료정보인데 의료법이나 약사법 등의 적용을 받는 환자에 관한 기록 정보가 이에 해당합니다. 끝으로 개인 신용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의 신용정보인데 이 정보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만약 해당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면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개인정보를 식별의 정도에 따라 구분해보죠. 이렇게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인 개인정보,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한 가명정보, 끝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익명정보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이고 동시에 그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다면 그것은 역시 개인정보인 거죠. 그리고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명 처리한 정보를 말합니다. 그래서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이나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절대로 알아볼 수 없죠. 끝으로 익명정보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해도 더 이상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예요. 하지만 이러한 익명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니어서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죠. 이렇게 개인정보가 다양하다면 개인정보 관련 법의 체계 역시 복잡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혹시 어떻게 정리하셨어요? 오, 정확한 지적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반법으로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부문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두루두루 적용됩니다. 다만 분야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통신, 금융, 의료, 교육, 교통, 수사 등
여러 분야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특별법 또는 특별규정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지만 만약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김대리님, 여기에서 깜짝 퀴즈!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이 과연 어디일까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이요? 아,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업무가 한 곳으로 통합되었다고 했는데. 아, 기억이 날 듯 말 듯해요. 아, 거기가 어디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이자 개인정보보호법을 독립적으로 집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은 바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입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다른 법령의 개선은 물론 정책, 제도, 계획 수립, 집행과 함께 권리침해 조사, 고충 처리, 권리 구제, 분쟁 조정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죠. 이러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의견 제시 및 개선 권고, 침해 사실의 신고 접수, 자료 제출 요구 및 검사, 시정 조치, 고발 및 징계 권고, 결과의 공표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주제를 바꿔서 개인정보 처리자가 잊어서는 안 될 개인정보 처리 원칙과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해 설명해 볼게요. 우선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에는 그 목적이 명확해야 하고 최소의 범위에서 수집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집한 개인정보는 목적 외 이용돼서는 안 되며 정확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어야 하죠. 또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하고 투명성을 위해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공개하고 열람 청구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에 더하여 사생활 침해는 최소화하고 가명 및 익명 처리하며 항상 책임을 준수해야 하죠. 이와 관련하여 정보 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동의 선택 및 거부권, 열람 및 사본 요구권, 정정 및 삭제 요구권, 처리 정지 요구권, 그리고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 구제를 받을 권리 등이 바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해당합니다. 왜 갑자기 개인정보 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 원칙과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해 설명하나 했더니 그게 바로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인 거죠? 오, 맞아요. 앞서 살펴본 개인정보 처리 기본 원칙이나 정보 주체의 권리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 바로 우리가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입니다. 법의 구성을 살펴보면 개인정보 처리 기본 원칙, 개인정보의 처리 절차 및 방법, 개인정보 처리의 제한,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관리 감독, 정보 주체의 권리, 개인정보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전체 10개 장과 113개의 조문,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럼 개인정보보호법의 각 장이 어떤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지금 한번 살펴보죠. 개인정보보호법의 제1장은 총칙으로 개인정보 보호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그리고 앞서 학습한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정보 주체의 권리,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장은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수립 등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 및 구성 등에 관한 내용과 함께 개인정보 침해 요인 평가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제3장은 개인정보의 처리, 제4장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제5장은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제6장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의 특례로 개인정보 유효기간제와 개인정보 이용 내역 통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7장은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장으로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은 물론 조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개인정보보호법은 제8장 개인정보 단체소송, 제9장 보칙, 그리고 끝으로 제10장 벌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김대리님 차례입니다. 어떤 내용을 준비하셨나요? 저는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할게요.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오남용될 경우에는 정보 주체의 정신적, 경제적 피해는 물론이고 기업의 개인정보 처리자의 컴플라이언스 리스크와 양벌 규정에 따라 임직원들 역시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되죠. 이 외에도 개인정보와 관련한 사고는 기업, 국가, 사회에 대한 신뢰 상실로 연결되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게 됩니다. 먼저 정보 주체의 정신적, 경제적 피해에 대해 알아볼까요?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오남용될 경우 정보 주체는 불법 스팸, 신상 털기, 명예훼손, 차별 등 사생활 침해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심지어 스토킹, 협박, 성희롱 등 신체 위협까지 받을 수 있고 금융사기, 명의도용, 해킹 등 경제적 피해로 고통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피해는 정보 주체에 그치지 않고 개인정보 처리자에게도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로 돌아오게 됩니다. 천문학적 과징금 및 과태료, 시정명령, 법 위반 사실 공표 등 행정처분 리스크는 물론이고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범죄 수익 몰수 추징 등 형사처분 리스크, 그리고 징벌 손해배상, 법정 손해배상, 단체 소송, 입증 책임 전환 등 민사소송 리스크, 끝으로 불매운동, 회원 탈퇴, 경영진 사죄 퇴진 등 경영상 리스크를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권고와 내규 등에 의한 임직원 징계, 임원 자격 제한 등 징계 처분은 물론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 개인정보 취급자 등에 대한 고소, 고발로 이어질 수 있으니 말이죠. 개인정보보호법은 양벌 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불법 행위를 저지른 개인정보 취급자는 물론 취급자를 관리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에게도 법적 책임을 요구할 수 있으니 말이에요. 이러한 문제는 기업은 물론 국가와 사회에 대한 신뢰 상실로 이어져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먼저 기업의 경우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신뢰 상실이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데이터 중심 경영과 경제에 장애를 초래하게 될 거예요. 게다가 국가 시책에 대한 신뢰 상실은 서비스에 대한 불신으로 데이터 기반의 4차 산업혁명의 추진 동력이 약화되겠죠. 결국 사회 전반적으로 개인정보 규제가 강화되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게 되는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언론을 통해 접하기도 했지만 역시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오남용되면 정말 개인은 물론 기업, 사회 전반에 걸쳐 곤란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네요. 혹시 이와 관련한 사례가 있다면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한 대리님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이름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사건 파일. 함께 보시죠. 큐! 사건 파일 1. 대학 수능 감독을 하다가 마음에 든 수험생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한 교사. 교사 A씨는 한 대학 수능 시험장에서 감독관 업무를 수행한 후 당시 고사장에서 시험을 본 수험생 B씨에게 마음에 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에 수험생 B씨는 불법으로 취득한 자신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연락한 교사 A씨를 고소했지만 1심에서는 수능 감독관은 개인정보 취급자에 불과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A씨에게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달랐습니다. 2심에서는 교사 A씨가 수행했던 수능 감독관 업무를 단순히 개인정보 취급자가 아닌 개인정보 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로 규정하고 제공받은 정보 범위를 초과한 이용 행위로 판단해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에휴, 대학 수능 감독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수험생의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한 거네요? 혹시 준비하신 영상 중에 기업 관련 사례도 있을까요?
물론이죠. 바로 다음 영상이 고객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게을리하여 혼쭐난 기업들의 이야기예요. 자, 그럼 동영상 플레이 들어갑니다. 사건 파일 2. 고객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게을리하여 혼쭐난 기업들. 한 암호화폐 중개업체의 직원 B씨의 개인용 PC가 해킹되면서 그곳에 저장되어 있던 약 3만 1천여 건의 고객 개인정보 파일이 유출되었습니다. 유출된 정보에는 고객의 이름과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암호화폐의 거래 내역이 포함되어 있었고, 유출된 정보를 통해 해커는 약 70억 원가량의 고객 소유 암호화폐를 빼돌리기까지 했습니다. 검찰은 해당 업체가 고객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은 상태로 개인 PC에 저장했고, 악성 프로그램을 방지할 수 있는 백신을 설치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해커의 암호화폐 탈취에 관련해서도 동일 IP의 과다 접속 등 비정상적인 접속이 계속되었음에도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회사 법인과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들을 각각 관련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를 게을리한 업체는 이곳만이 아니었습니다. 한 유명 숙박 예약 업체에서도 마케팅 센터 웹페이지가 해킹되어 고객들의 숙박 예약 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된 사고가 있었습니다. 해커 일당은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해당 업체의 고객들에게 협박, 음란 문자를 발송하기까지 했죠. 결국 검찰은 해당 업체가 웹페이지의 해킹 취약점을 점검하거나 공격을 예방하는 등의 보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고, 외부 접속 IP 제한이나 해킹 탐지를 위한 모니터링 미배치에 대한 책임을 업체에 물었습니다. 그리고 전산망 해킹으로 고객과 임직원의 개인정보가 다량으로 유출되어 큰 홍역을 치른 국내 한 유명 여행사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는 총 49만 4,669명, 이 중 42만 4,757명은 주민등록번호까지 유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외부에서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접속할 때 아이디와 비밀번호 외에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인증서, 보안 토큰 등 추가 인증을 거치도록 조치하지 않았고, 시스템 접속이 가능한 관리자 권한의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암호화되지 않은 형태로 외주업체 직원의 개인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었다는 이유를 들어 해당 업체에게 보호조치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준비한 영상은 잘 보셨어요? 앞서 설명해드린 세 기업들의 공통점은 바로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를 소홀히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정보 주체는 인격적, 경제적 피해를 입었고, 해당 업체는 물론 그 임직원에게까지 책임을 묻게 되었으며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되는 등 큰 악영향을 야기하게 된 것이죠. 한 대리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아무래도 급하게 준비하다 보니 조금 부족했죠. 아이고, 무슨 말씀이세요? 사례 영상까지 이렇게 꼼꼼하게 준비해놓건 이런 욕심쟁이. 우후훗. 네, 그래서 이 욕심쟁이가 퀴즈 대회 적중 예상 문제까지 준비했습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대리님이 퀴즈를 준비하셨으니 핵심 노트는 제가 정리해볼게요. 상단의 버튼을 클릭하시면 핵심 노트를 출력하거나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오, 두 분 대리님들, 준비가 보통이 아닌데요. 이대로만 준비한다면 퀴즈 대회 우승도 꿈같은 이야기만은 아니겠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잘 부탁드려요. 파이팅! 지금까지 1차시 어서와 개인정보보호법은 처음이지에 대해 학습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대리와 김대리는 퀴즈 대회 우승을 향한 힘찬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오늘은 개인정보 처리와 그에 따른 준수사항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다고 하네요. 이번 시간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도 개인정보 처리의 개념 및 처리 방법과 함께
개인정보 처리의 라이프 사이클에 따른 준수 사항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퀴즈 대회 우승을 향한 두 사람의 고군분투 개인정보 보호법 파헤치기. 여러분도 준비가 되셨나요? 그럼 두 사람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법을 힘차게 파헤쳐 보자고요. 모두들 파이팅! 대리님, 퀴즈 대회 준비는 잘 되고 있어요? 우승은 우리 거라고 여기저기 큰 소리를 뻥뻥 쳐놔서 걱정은 한가득이지만 공부할수록 점점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저번에 대리님이 정리해준 내용을 참고하며 공부했더니 확실히 도움이 되던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도 기대가 큽니다. 갑자기 긴장이 팍팍 되는데요.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저는 먼저 개인정보 처리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처리에는 주로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보관, 가명, 익명 등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더 나아가 공개, 열람, 검색, 가공, 편집, 연계 등 다양한 처리의 개념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의 개념은 수집, 이용, 제공, 파기 등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단계와 연결되는데요. 이번에는 개인정보 처리 단계를 총 7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검토해야 하는 요소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각 단계별로 반드시 검토해야 할 요소들이 있는데 지금부터 수집 단계에서 위탁 단계까지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수집 단계에서 검토해야 할 요소는 이용 및 제공의 목적, 개인정보 항목, 이용 제공 기간 등 고지, 최소한의 정보 수집, 수집 이용, 제공, 국외 이전 등에 대한 동의, 법정 대리인의 동의, 필수 정보와 선택 정보의 구분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용 단계에서는 목적의 이용 금지, 이용 목적 변경 시 변경 동의, 가명 처리 및 가명 정보 처리의 원칙 준수, 추가 처리의 원칙 준수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제공 단계에서는 목적의 제공 금지, 제공 목적 변경 시 변경 동의, 가명 처리 및 가명 정보 처리의 원칙 준수, 추가 처리의 원칙 준수, 제공받는 자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 요청, 영업 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 제한 등의 요소 등이 있습니다. 네 번째, 보관 단계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 공개,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지정,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 관리 방침 공개,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신고,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감독, 개인정보 파일 등록, 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인정보 이용 내역 통지, 손해배상 책임 보장 조치, 국내 대리인 지정 등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파기 단계는 목적을 달성한 개인정보 파기, 유효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별도 보관 또는 파기 등이. 여섯 번째, 국외 이전 단계는 국외 제공 동의, 국외 위탁 또는 보관에 대한 고지 또는 공개 의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을 내용으로 한 국제계약 체결 금지, 국외 이전 개인정보 및 이용자 보호 조치 등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위탁 단계에서는 위수탁 문서 작성, 수탁자 이름 및 위탁 업무의 내용 고지 또는 공개, 수탁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 개인정보 처리 현황 점검 등 관리 감독, 수탁자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사용자 책임 등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에 있어 검토해야 할 요소들이 참 많네요. 그런데 대리님, 혹시 개인정보 처리 시 말고 그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도 있나요? 예를 들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이나 기관 같은 조직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 같은 거요. 네,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 처리자로 하여금 개인정보를 처리하기에 앞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준비에 대해 정하고 있는데요. 우선 내부관리계획,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개인정보 처리 방침,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 관리 방침,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수탁 계약서와 같은 문서 자료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 조직의 구성과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지정, 그리고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는 김 대리님 차례입니다. 개인정보 처리 시 준수사항을 준비하셨죠? 전 한번 읽어보려고 열었다가 분량이 만만치 않아서 조용히 덮었어요. 대신 귀 쫑긋 세우고 잘 듣겠습니다. 아유, 저도 준비하다가 날 새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워낙 중요한 내용이라 밀려오는 졸음을 쫓으며 꾹 참고 준비했답니다. 자, 이제 시작할 테니 잘 따라와 보세요. 이제부터 개인정보 처리의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준수사항에 대해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개인정보 수집 시 준수사항입니다.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정보 주체에게 미리 이용, 제공 등의 목적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고, 꼭 필요한 개인정보가 아닌 경우에는 선택정보로 분류하고 선택정보에 대한 제공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는 다양한 방식으로 수집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정보 주체로부터 직접 수집하거나 수탁자를 통해 수집하기도 합니다만, 이외에도 정보 주체가 자발적으로 제공하여 수집하거나 제3자로부터 수집하기도 하고 공개된 정보를 통해 수집할 수도 있답니다. 이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하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 책임은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있으니 이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보 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에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도 안 됩니다.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정보 주체에게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필수적인 사항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보 주체에게 이용 제공의 목적, 개인정보 항목, 이용 및 제공 기간 등을 개별적으로 고지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에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정보 주체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해야 하고, 이에 대해 동의를 해야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 준수를 위한 경우,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은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라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정보 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를 구분하여 동의를 받습니다. 이때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입증 책임은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있으며, 특히 재화 또는 서비스, 홍보, 판매 권유 목적, 예를 들어 광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하기 위해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 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거죠. 일부 개인정보 처리자가 회원 가입 시 정보 주체의 마케팅 수신 동의 항목을 필수 동의 항목으로 분류하고, 마케팅 수신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 가입을 아예 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법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위법한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집 출처, 처리 목적, 처리 정지 요구권 등은 정보 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고지해야 하고, 만약 개인정보 처리자가 5만 명 이상의 민감 정보 또는 고유 식별 정보를 처리하거나 10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요건에 해당한다면 별도의 요구가 없어도 정보 주체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이용 시에는 법률의 근거가 있거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정보 주체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받은 목적 외로 이용해서는 안 돼요. 이것은 개인정보 이용 시 꼭 명심해야 하는 내용이고요. 만약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수집 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 거부 시 불이익 사항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 주체에게 이를 알리고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대리님, 종종 학교나 학원에서 합격자 배출을 크게 광고할 때가 있잖아요. 혹시 그런 경우도 합격자의 동의를 따로 받아야 하나요? 오, 좋은 질문이에요.
만약 홍보물에 합격자의 이름이나 소속 학교 등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동의를 꼭 받아야 해요. 실제로 2020년에 한 대학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 대학에 재학하던 한 학생이 국가고시에 합격했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학교 측은 학교 홍보를 위해 이 합격 소식을 언론사 보도 자료를 통해 공개했어요. 하지만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해당 학생은 이 같은 학교의 행위가 개인정보의 목적의 이용에 해당한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결국 학교 측은 학생이 제기한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언론사에 기사 삭제를 요청했죠. 만약 사전에 그 학생에게 동의를 얻었다면 이런 불필요한 일은 할 필요가 없었겠죠? 두 번째는 개인정보 이용 시 준수사항입니다. 2020년 8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개인정보 이용 시 가명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가명 정보는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개인정보 처리자가 가명 정보를 결합할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을 통해 수행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를 이용하다 보면 정보를 추가하여 처리하거나 이용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는 원래의 수집 목적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는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개인정보 제공 시에는 법률의 근거가 있거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목적 외로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제공받는 자, 제공 항목,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 거부 시 불이익 사항 등 제공 목적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 주체에게 이를 알리고 동의를 구해야 하죠. 가명 처리 및 가명 정보 처리의 원칙 준수, 추가 처리의 원칙 준수 내용은 앞에서 살펴본 개인정보 이용 시 준수 사항과 동일합니다. 만약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안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또 개인정보 처리자가 여러 사정에 의해서 영업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하거나 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전 사실, 영업 양수자 등의 성명, 연락처, 이전을 원하지 않을 경우 조치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를 해당 정보 주체에게 고지해야 하죠. 다음으로 개인정보를 보관할 때에는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 지침, 표준 문서 등을 업데이트하고 공개해야 합니다. 만약 개인정보 처리자가 보관하고 있던 개인정보가 비인가자에 의해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 주체에게 유출 사실 등을 통지하고 통지 및 피해 확산 조치 결과를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관 시에는 정보 주체가 열람 요구권, 사본 요구권, 정정 삭제 요구권, 처리 정지 요구권, 동의 철회권 등을 쉽게 행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정보 주체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정보 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밝히고 거절 등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고 안내해야 하죠. 또한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관리 감독도 해야 합니다. 임직원, 파견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등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 감독과 함께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도 실시해야 합니다. 특히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은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 내역을 주기적으로 정보 주체에게 통지해야 하는 점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은 손해배상 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하고 만약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라면 국내 대리인을 서면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에서는 개인정보 파일을 등록하고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요. 공공기관의 장이 개인정보 파일의 명칭, 운영 근거 등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등록하고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개인정보 파기 시 준수사항인데요. 개인정보 파기는 보유기간이 경과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달성한 경우 지체 없이 이행해야 합니다. 만약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하여 관리해야 하죠. 대리님, 그럼 목적을 달성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영업에 이용한다면 관련법 위반이겠네요? 네, 맞아요. 그런 경우가 바로 법을 위반한 사례죠. 최근 배달 서비스가 급증하면서 이와 관련된 위반 사례 역시 속출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로 배달 서비스가 종료되었음에도 주문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저장해 두었다가 주문자의 개인정보로 연락해 홍보활동을 하는 행위인데요. 이렇게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처리자의 명백한 잘못입니다. 특히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은 자신의 서비스를 1년 이상 이용하지 않은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는 파기하거나 별도 보관해야 하는데요. 이때 만약 고객의 포인트 유효기간이 남아있거나 타 법령에 의해 일정 기간 보관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하는 것이 올바른 처리 방법입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자가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에는 이를 제공받는 자가 정보 주체와 이전되는 국가 등에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이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국외에 처리 위탁하거나 보관하려면 이전되는 국가 등을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공개하거나 전자우편, 서면 등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관련 법에 위반되는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 체결은 금지되어 있으며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안전성 확보 등의 조치를 강구해야 하는 점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위탁 시 준수사항이에요.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 업무의 목적, 범위 등이 포함된 문서로 위탁을 해야 하며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의 이름을 정보 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 방침상에 공개해야 하죠. 개인정보 위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수탁자를 교육해야 하고 처리 현황 점검 등을 통해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 감독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수탁자가 관련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수탁자를 개인정보 처리자의 소속 직원으로 간주한다는 점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와, 개인정보 처리 시에는 정보 주체에게 고지하거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부분 등 지켜야 할 준수사항이 정말 많이 있네요. 이걸 다 어떻게 외워야 할지. 에휴. 그렇다면 정보 주체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와우, 핵심을 찌르는 질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개인정보 처리 시 정보 주체에 대한 고지와 동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개인정보 처리 시 이를 고지하고 동의받는 방법으로는 각각의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정보 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수집 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중요 내용을 알기 쉽게 표시해야 하는 점은 꼭 기억해 두세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정보 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를 구분하고 재화 또는 서비스를 홍보, 판매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 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정보 주체가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아도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되고 만약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라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죠.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 영상정보,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가명정보는 일반 개인정보의 처리 기준과는 다른 특별 규정이 존재하므로 주의가 필요해요. 먼저 CCTV 등을 통해 촬영된 개인 영상정보의 경우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영상정보 처리기기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통 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통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의 목적으로만 운용할 수 있습니다. 사상 신념, 노동조합 정당의 가입 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등의 정보를 민감정보라고 하는데요. 민감정보의 경우는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와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고유식별정보는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 등록번호와 같은 정보를 지칭하고 있는데 이런 정보를 수집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만 처리할 수 있고 고유식별 정보 중에서도 주민등록번호는 더 엄격하게 처리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요. 법률, 대통령령, 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이거나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2020년 8월 개정법에서 새롭게 반영된 가명정보는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어요. 아이고, 드디어 다 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우와, 너무 잘 정리해 주셔서 머리에 쏙쏙, 귀에 팍팍 들어왔어요. 이래서 다들 김대리님 했던 거였군요. 오호라, 그래서 잠깐! 김대리가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완전 적중 예상 문제. 자, 지금 문제 나갑니다. 김대리님이 퀴즈를 준비하셨으니 그렇다면 핵심 노트는 제가 정리해 볼게요. 상단의 버튼을 클릭하시면 핵심 노트를 출력하거나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오, 두 분 대리님들 차근차근 준비하는 모습을 보니 이번 퀴즈 대회의 다크호스가 될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잘 부탁드려요. 파이팅! 자, 지금까지 2차시 개인정보 처리의 시작과 끝에 대해 학습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드디어 퀴즈 대회를 앞둔 마지막 날이에요. 오늘 두 사람은 개인정보의 안정한 처리 방법과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대응 조치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도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 방법과 개인정보 유출 시 대응 조치에 대해 빠삭한 지식을 마음껏 뽐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준비가 되셨나요? 그럼 두 대리님들 화이팅! 저는 먼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에 대해 살펴봤어요. 한 번 유출된 개인정보는 회수가 불가능하여 영구적으로 피해가 반복될 수 있고 각종 범죄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출된 개인정보는 암시장을 통해 불법 스팸, 금융사기, 명의도용, 또 다른 해킹 시도 등에 악용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킹한 개인정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개인정보 처리자 및 정보 주체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일까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피해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사건 파일. 랜섬웨어 감염에 의한 시스템 마비로 응급 환자 사망. 2020년 랜섬웨어로 인해 병원 시스템이 마비되면서 응급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이동하는 중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독일의 한 병원 서버가 랜섬웨어에 감염되어 데이터가 암호화되면서 병원 IT 시스템 등 대부분의 서비스가 마비되며 일어났습니다. 시스템이 마비된 병원은 한 응급 환자를 받지 못했고 약 32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 환자를 이송했으나 결국 이송 중 환자는 사망했습니다.
이후 독일 연방정보기술보안국 대변인은 이 병원은 악성 프로그램 등을 방지 치료할 수 있는 백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러시아 해킹 그룹의 도플페이머 공격을 받은 것이라 발표했습니다. 이 도플페이머는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공격을 감행하는 표적형 랜섬웨어로도 유명합니다. 해커가 병원을 타깃으로 삼은 이유도 다름 아닌 병원 특성상 마비된 서비스를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해 돈을 지불할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네요.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재현되지 않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해야 하죠? 그래서 개인정보의 해킹, 도난, 분실, 노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조치인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가 필요한 거죠. 게다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가 미흡한 경우 행정상 또는 형사상 책임까지 지게 됩니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경우에 따라 위반 행위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라는 막대한 과징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죠. 과태료에 과징금, 게다가 징역과 벌금까지. 어때요? 정말 쉽게 볼 일이 아니죠? 비극적인 사건을 막기 위해서도, 그리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도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가 정말 중요하네요. 그럼 이제부터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에 대해 설명해 주실 거죠? 아직이요.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를 위해서는 먼저 수립해야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부 관리 계획이죠. 내부 관리 계획은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확정되어야 합니다. 이때 내부 의사결정 절차는 이사회 의결, 정보보호위원회 의결, 대표이사 결재 등의 순서를 따르게 됩니다. 내부 관리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및 개인정보 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접근 권한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접근 통제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에 관한 사항, 접속 기록 보관 및 점검에 관한 사항, 악성 프로그램 등 방지에 관한 사항, 물리적 안전 조치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보호 조직에 관한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 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위험도 분석 및 대응 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재해 및 재난 대비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의 물리적 안전 조치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입니다. 그런데 계획을 수립했다고 끝이 아니고 잘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하죠. 접근 권한 관리, 접속 기록 보관 및 점검, 암호화 조치 등 내부 관리 계획의 이행 실태를 연 1회 이상으로 점검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부 관리 계획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반영하여 내부 관리 계획을 수정하여 시행하고 그 수정 이력을 관리해야 하죠. 짜잔! 이제부터 김 대리님이 기다리시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완전 기대하고 있어요.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고고! 자, 그럼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들어갑니다. 귀 쫑긋 세우고 잘 들어보세요. 첫째,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관리해야 합니다. 접근에 필요한 권한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에 따라 차등 부여하고 인사 이동이 발생하여 개인정보 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합니다. 접근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최소 3년간 보관해야 하는데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은 최소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취급자별로 사용자 계정을 발급하고 다른 개인정보 취급자와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비밀번호 작성 규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취급자 또는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입력하는 비밀번호를 안전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작성 규칙을 수립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일정 횟수 이상 계정 정보 또는 비밀번호를 잘못 입력한 경우에는 접근을 제한하도록 기술적 조치를 적용해야 합니다. 셋째,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대한 접근 통제가 필요합니다. 침입 탐지 시스템 및 침입 차단 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침입 차단 시스템과 침입 탐지 시스템이 동시에 구현된 침입 방지 시스템, 웹 방화벽, 보안 운영 체제 등을 설치 운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 가상사설망 또는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 수단을 적용하거나 안전한 인증 수단을 적용하고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세션 타임아웃을 적용해야 합니다. 넷째,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업무용 컴퓨터 등에 대한 취약점 점검도 필요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 설정, 공개된 무선망 이용 등을 통하여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개인정보가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을 비롯하여 업무용 컴퓨터, 모바일 기기, 관리용 단말기 등에 대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을 수행하고 접근 통제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토하여야 합니다. 다섯째, 업무망과 외부 인터넷망을 분리해야 하는데요. 공공기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 금융회사 등은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분리하여 망 차단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물리적 망분리와 논리적 망분리 운영을 비교한 표입니다. 운영 방법 및 도입 비용, 보안성 및 효율성을 고려해 업무에 적용하시면 됩니다. 여섯째, 업무용 모바일 기기에도 보안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업무상 태블릿 PC나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로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접근하거나 개인정보를 모바일 기기에 저장하는 경우도 적지 않죠. 이런 경우 모바일 기기가 만약 분실, 도난을 당한다면 그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모바일 기기에는 반드시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등의 보호 조치를 하도록 합니다. 일곱째, 개인정보 암호화입니다. 암호화는 크게 전송시 암호화와 저장시 암호화로 구분합니다. 먼저 전송시 암호화는 이용자 또는 개인정보 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접속하여 고유 식별정보, 비밀번호, 바이오 정보, 계좌번호 등 중요 개인정보를 송수신할 때나 보조 저장 매체를 통해 전달할 때에 암호화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저장시 암호화입니다. 비밀번호, 고유 식별정보 등 중요 개인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해야 하는데 비밀번호는 복호화되지 않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이나 업무용 컴퓨터 등의 중요 개인정보를 저장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상용 암호화 소프트웨어 또는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한 후 저장해야 합니다. 여덟째, 접속 기록을 보관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 이상 보관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다만 전기통신 사업자 5만 명 이상의 정보 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 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의 접속 기록 등은 월 1회 이상 점검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내부 관리 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아홉째, 악성 프로그램 등을 방지, 치료할 수 있는 백신 소프트웨어 등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 운영해야 하고 자동 보안 업데이트 기능을 사용하거나 1회 이상 업데이트를 실시함으로써 최신의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열째, 관리용 단말기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인가받지 않은 사람이 관리용 단말기에 접근하여 임의로 조작하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특히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직접 접근하는 관리용 단말기에는 로그인 패스워드뿐만 아니라 시모스 비밀번호 설정, 백신 설치, 보안 업데이트 적용 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외부망으로의 연결 금지, 원격 접속 프로그램 설치 금지하는 등
비인가자의 접근을 차단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11번째, 물리적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에는 출입 통제 절차를 수립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 저장 매체 등을 잠금 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야 합니다. 12번째, 재난 재해를 대비하여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화재, 홍수, 단전 등의 재해 재난 발생 시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보호를 위한 위기 대응 매뉴얼 등 대응 절차를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재해 재난 발생 시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백업 및 복구를 위한 계획도 마련해야 합니다. 13번째, 출력 복사 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은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서 개인정보의 출력 시 용도를 특정하여야 하며 용도에 따라 출력 항목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종이 인쇄물, 개인정보가 복사된 외부 저장 매체 등 개인정보의 출력 복사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출력 및 복사 기록을 보관하는 등 필요한 보호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14번째, 개인정보 표시 제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은 개인정보 업무 처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의 조회, 출력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마스킹하여 표시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는 완전 파괴, 전용 소자 장비를 이용한 삭제, 데이터가 복원되지 않도록 초기화 또는 덮어쓰기 수행 등의 방법으로 파기해야 합니다. 저번에는 재분량이 좀 적은 감이 있어서 이번에는 만회하는 마음으로 알차게 준비해봤습니다. 하, 저도 질 수 없죠. DJ, drop the beat. 이 정도는 알아둬야 좋지. 개인정보 유출 시 대응 조치, yeah. 그럼 우선 개인정보 유출의 개념부터 살펴볼까요? 유출이란 법령이나 개인정보 처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 처리자가 통제를 상실하거나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것을 의미합니다. 개인정보 유출의 유형으로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면, 이동식 저장장치, 휴대용 컴퓨터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개인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 등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정상적인 권한이 없는 자가 접근한 경우, 개인정보 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 또는 종이문서, 기타 저장 매체가 권한이 없는 자에게 잘못 전달된 경우, 기타 권한이 없는 자에게 개인정보가 전달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안전성 확보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아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순 없겠죠? 그럼 이제부터 개인정보 유출 시 대응 조치에 대해 차근차근 알아볼게요.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가장 먼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는 유출을 안 때로부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늦어도 5일 이내에 정보 주체에게 해야 하죠. 유출된 개인정보의 확산 및 추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접속 경로 차단과 취약점 점검 보완, 그리고 유출된 개인정보 삭제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치 후 5일 이내에 정보 주체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통지 사항을 모두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통지 항목 중 확인된 사실만 우선 알리고 추후 확인되는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 정보 주체에 대한 통지 사항은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 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개인정보 처리자의 대응 조치 및 피해 구제 절차, 정보 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 부서 및 연락처 등입니다. 그리고 1,000명 이상의 정보 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정보 주체에 대한 통지 및 조치 결과를 5일 이내에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1,000명 이상의 정보 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정보 주체에 대한 통지와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정보 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통지사항을 7일 이상 게재해야 합니다. 또 유출 사고 대응 매뉴얼을 수립해야 하는데요. 이 매뉴얼에는 유출 통지 조회 절차, 영업점 인터넷 회선 확충 등 고객 민원 대응 조치, 현장 혼잡 최소화 조치, 고객 불안 해소 조치, 피해자 구제 조치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대리님, 질문이요. 일반인들도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잖아요. 혹시 기업들도 보험처럼 개인정보 유출에 대비하여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있을까요? 센스쟁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 막 손해배상 책임 보장 조치에 대해 설명드리려던 참인데. 손해배상 책임 보장 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대상은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로 한정되는데요. 첫 번째 요건은 전년도 매출액이 5천만 원 이상이고, 두 번째 요건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 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 평균 1,000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공공기관과 오프라인 사업자는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죠. 손해배상 책임 보장 조치 방법은 개인정보 손해배상 보장 목적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도 되고, 보험 또는 공제 가입과 준비금 적립을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 이행을 위한 최저 가입금의 기준은 지금 화면을 통해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 보장제도는 비교적 최근인 2019년 6월부터 법률에 명시되었는데요. 기업에게는 손해배상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개인정보 침해를 당한 정보 주체에게는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안착되기를 기대하고 있죠. 아이고, 해야 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그런데 이런 일들은 누가 총괄하고 책임을 지나요? 그래서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자격을 살펴보면 사업주, 대표자, 임원 중에서 지정하고, 학교를 포함한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유형에 따라 별도로 자격 요건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준하여 지정하면 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으면 사업주 또는 대표자를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로 지정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렇게 선정된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조직 내 업무를 총괄해서 수행하고 책임을 지죠.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 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시스템의 구축,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 파일의 보호 및 관리 감독, 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수립, 변경 및 시행,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처리 체계 등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거나 관계 당사자로부터 보고를 받을 권한이 있으며, 이 법 및 다른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개선 조치를 하고, 필요하면 소속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개선 조치를 보고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에 대한 불이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거나 받게 해서는 안 되죠. 여기서 잠깐!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와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는 그 역할과 책임이 다른데요. CPO가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총괄한다면 CISO는 정보 보안 업무를 총괄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가 개인정보 보호 최고 책임자를 겸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전 사업 연도 말 자산 총액이 5조 원 이상이거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 대상 중 자산 총액 5천억 원 이상인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겸임이 불가하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대리님, 질문이요. 일반인들도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잖아요. 혹시 기업들도 보험처럼 개인정보 유출에 대비하여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있을까요?
센스쟁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 막 손해배상 책임 보장 조치에 대해 설명드리려던 참인데. 손해배상 책임 보장 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대상은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로 한정되는데요. 첫 번째 요건은 전년도 매출액이 5천만 원 이상이고, 두 번째 요건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 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 평균 1,000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공공기관과 오프라인 사업자는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죠. 손해배상 책임 보장 조치 방법은 개인정보 손해배상 보장 목적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도 되고, 보험 또는 공제 가입과 준비금 적립을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 이행을 위한 최저 가입금의 기준은 지금 화면을 통해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 보장제도는 비교적 최근인 2019년 6월부터 법률에 명시되었는데요. 기업에게는 손해배상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개인정보 침해를 당한 정보 주체에게는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안착되기를 기대하고 있죠. 아이고, 해야 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그런데 이런 일들은 누가 총괄하고 책임을 지나요? 그래서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자격을 살펴보면 사업주, 대표자, 임원 중에서 지정하고, 학교를 포함한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유형에 따라 별도로 자격 요건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준하여 지정하면 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으면 사업주 또는 대표자를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로 지정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렇게 선정된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조직 내 업무를 총괄해서 수행하고 책임을 지죠.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 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시스템의 구축,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 파일의 보호 및 관리 감독, 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수립, 변경 및 시행,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처리 체계 등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거나 관계 당사자로부터 보고를 받을 권한이 있으며, 이 법 및 다른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개선 조치를 하고, 필요하면 소속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개선 조치를 보고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에 대한 불이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거나 받게 해서는 안 되죠. 여기서 잠깐!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와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는 그 역할과 책임이 다른데요. CPO가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총괄한다면 CISO는 정보 보안 업무를 총괄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가 개인정보 보호 최고 책임자를 겸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전 사업 연도 말 자산 총액이 5조 원 이상이거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 대상 중 자산 총액 5천억 원 이상인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겸임이 불가하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대리님, 이렇게 법에서 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업이나 기관 등이 성실하게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판단되면 어떻게 되죠? 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바로 그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관계 물품 서류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개인정보 처리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개인정보 처리자 등의 사무소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 상황,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그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는데요. 다음 각호의 권한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따란!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이번에도 저의 꼼꼼함에 감탄하셨나요? 와우! 오늘도 김대리 5종 세트를 알차게 준비하셨네요. 그러고 보니 이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 퀴즈대회 출전 준비도 마무리된 거죠? 아니죠. 김대리 5종 세트 하나를 더해서 퀴즈 대회 적중 예상 문제까지 준비했습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대리님이 퀴즈를 준비하셨으니 핵심 노트는 제가 정리해 볼게요. 상단의 버튼을 클릭하시면 핵심 노트를 출력하거나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대리님들, 퀴즈 대회 준비를 정말 철저히 하셨네요. 두 분이 노력하신 만큼 좋은 결과 기대해 볼게요. 지금까지 3차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원투펀치에 대해 학습하셨습니다. 여러분께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유익한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